예, 안녕하십니까. KB증권에서 채권 맡고 있는 임재균이라고 합니다. 2023년 국채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에 채권 시장의 비중을 확대하자. 하지만 단기물보다는 장기물, 그러니까 10년 이상짜리 장기물 비중을 확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상당 기간 유지가 되면서 3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하단이 제한될 거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장기물 쪽 금리는 계속 흘러내리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국고 기준으로 10년과 3년 같은 경우는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도 계속 역전 형상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내내 굉장히 한국도 그렇고 미국 연준도 그렇고 굉장히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좀 금리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말에 3.25%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 25bp 인상 전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1월 FOMC에서 연준이 속도 조절을 내세웠고, 게다가 10월 미국의 물가가 7.7%로 상승률이 둔화가 되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조금 숨통이 트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12월 FOMC에서 75bp 인상을 전망을 했지만은 연준의 속도 조절 의지와 그리고 물가 상승률 둔화 등으로 인해서 11월 FOMC에서는 50bp 인상 전망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한국 같은 경우도 50bp 인상 전망보다는 25bp 인상이 더 유력하지 않나. 더욱이 최근에 크레딧 시장 쪽에서의 유동성 경색, 그리고 원화의 안정 등도 25bp 인상 전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최종 기준금리는 한국의 최종 기준금리는 3.75%까지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내내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계속 가파른 금리 인상을 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제 최종 기준금리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들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는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 인상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인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기준금리보다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여러 가지 경로로 그려봤는데,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실질 기준금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실질 기준금리를 하면은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 기준금리 기준으로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한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올해 한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타났던 요인이 미국도 있는데, 미국 역시 내년이 되면은 실질 기준금리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전월 대비로 0.4%씩 증가를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도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압력, 그러니까 추가적인 긴축 압력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금리가 시장 금리가 크게 상승을 했던 요인들이 중앙은행의 예상보다 빠른 긴축, 그리고 더 높아지는 기준금리 때문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은 시장 금리는 다소 반락을 하고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렇게 시장 금리 하락을 할 때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조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이 왼쪽 차트 그림 같은 경우는 과거 인제 인플레이션이 5%를 상회하고 나서 2%까지 돌아오는 시기를 어 만든 차트인데요. 평균 10.4년이 걸렸습니다. 빨라도 보통 2-3년 정도에 걸린다는 점에서 지금 높아진 물가 5%를 상회하고 있는 한국의 물가가 2% 목표치인 2%까지 돌아오는 데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1970년대에 연준이 한 실수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지금과 가장 유사했던 사례가 1970년대에
당시입니다. 지금 이 1970년대 당시에 미국 연준의 물가와 그리고 금리에 대한 차트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물가가 올라가면서 빨간색 기준금리도 같이 상승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회색 구간, 경기 침체 구간, 회색 구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경기 침체 구간 직전에 연준은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이겠죠. 근데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했더니 물가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결국에 연준은 경기 침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게다가 인상도 기존에 인하하기 전보다 더 크게 인상을 하는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런 실수는 1980년대 그리고 1981년에도 똑같은 실수를 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연준이라던가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에 높은 물가를 잡겠다인 동시에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는 QT 양적 긴축도 상당 부분 금리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은 지난 9월부터 양적 긴축 6월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을 했고요. 9월부터는 950억 달러까지 월 한도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뒤에 보시면은 빨간색 점선과 검정색 점선 두 가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빨간색 점선 같은 경우는 월 950억 달러 한도까지 감소될 때의 연준의 총 자산의 경로이고요. 검정색 선 같은 경우는 현재의 모기지,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는 그 자산 축소를 할 때 국채화 그리고 MBS 두 가지를 축소를 하고 있는데 국채 같은 경우는 월 상한 일정이 정해져 있고 2025년 6월까지 실질적으로 월 한도인 600억 달러씩 계속 감소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MBS 부분입니다. MBS 같은 경우가 지금 잘 줄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고 지금 현재의 MBS 상황이 준다라고 했을 때 총 자산의 경로가 검정색 점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의 자산의 경로가 꽤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연준의 생각만큼 양적 긴축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MBS가 잘 줄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MBS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모기지 조기 상환이 빠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MBS의 금리가 7%를 넘고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준의 MBS의 상환은 계속해서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연준은 이 MBS 상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MBS 매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시기가 내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준은 75bp씩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고 높은 속도의 금리 인상인데 이렇게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는 와중에 연준의 MBS 매각 과거에 경험도 해본 적이 없고 연준 내부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는 이런 MBS 매각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연준 내부에서도 사실은 상당 부분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 부분이 상당 부분 진정이 되고 종료가 가까워질 때쯤 되면은 이 MBS 매각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그 시기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물가 상승,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한 개가 주거 비용 때문입니다. 주거 비용인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로 상당 부분 높은 상황인데 이 주거 비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통화정책의 툴 같은 경우는 금리와 양적 긴축이 존재를 하는데 금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서 양적 긴축, 특히 MBS 매각 같은 경우는 주택 시장에 집중적으로 정밀하게
정책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 MBS 매각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시장 금리의 상당 부분의 변동성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렇게 MBS 매각으로 인해서 시장 금리의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비중을 확대하자. 장기물 비중, 특히 장기물 비중을 확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경기 침체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의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GDP 대비 105%입니다. 전 세계라든가 선진국, 유로존 이런 국가들 대비해서도 상당 부분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감소를 할 때도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가계부채의 규모도 문제인데 사실은 금리의 이 변화, 금리의 비중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주요국의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변동금리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70%가량이 변동금리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하면은 그 채무자들 같은 경우는 그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금리 인상의 영향이 더 빠르게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작년 8월부터 그리고 올해 한국은행은 굉장히 가파른 금리 인상을 했고,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결국에 이 채무자들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30대 이하의 대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연령에 비해서 쌓아놓은 자산이라던가 소득이 적은 30대 이하의 대출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연령에 비해서 30대 이하가 가계 대출, 이자 비용의 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소비의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기업도 사실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기업들, 제조업들 대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준금리 레벨, 영업이익으로 이자 지급이 가능한 기준금리의 한계에 대해서 조사한 건데 평균이 2.6%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3%라는 점에서 지금 이미 14%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미 기준금리 한계치까지 기준금리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에서 생각하는 기준금리의 상단은 3.5 혹은 3.75% 정도인데, 이 정도 이상의 레벨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은 전체의 7%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사실은 상당 부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리고 과거에 잘 돌이켜 보시면은 경기 침체 구간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너 기업이다 보니까는 오너가 과감하게 투자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금리가 높다는 점에서 그런 과감한 투자가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은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내년에 성장 쪽, 글로벌 성장 쪽은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차트 같은 경우가 IMF에서 발간하고 있는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2023년 전망치를 보면은 계속 꾸준하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3.8% 전망을 했지만은 최근 10월 달에 발간된 전망에 따르면 2.7%까지 하향 조정이 됐고, 현재와 같은 매크로 환경, 물가가 계속 높고 금리는 계속 높아지는 환경이라면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출 중심의 국내 기업에도 상당 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민간 소비가 좋지 않고 기업들 좋지 않으면은 정부에서 성장 쪽을 받쳐주기 위해서 재정 지출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정부에서는 내년 총 예산을 639조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0년 대비 5%가 감소한 건데 통상적으로 보통 정부에서는 재정 지출을 계속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정부의 긴축 재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참고로 정부가 발표한 총 지출이 감소한 적은 2010년 이후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정부의 총 지출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는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년에 발행될 수 있는 채권의 순증, 그러니까 차환을 제외한 순증 규모가 60조 원으로 지난 3년간 100조 원을 넘었던 점을 고려하면 크게 감소를 하기 때문인데 바꿔서 말하면은 그만큼 국내 성장은 굉장히 좋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내년 성장률을 2.1%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소비는 이자 비용 증가로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도 설비라든가 수출 쪽에서 부진하기 때문에 더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부동산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받쳐주는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부진하면서 한국은행의 성장률,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내년 성장률을 1.4%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성장보다 크게 하향 조정이 되면서 내년에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물 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저희는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함께 저희는 WGBI 이슈도 채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WGBI라는 것은 전 세계 국채시장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국채시장 지수에 편입이 될 경우에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한국 채권의 채권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정부는 이 WGBI 편입을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면서 빠르면은 내년 3월 혹은 9월까지도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저희는 3월보다는 내년 9월에 편입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매크로 환경도 사실 한국 채권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사실은 아시아 채권 시장은 크게 세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러시아에 투자한 규모 상당 부분이 자금이 묶여 있는 상황인 건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대만에 침공할 경우에 이 들어간 자금들이 묶일 수 있는 위험에 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 외국인들 사이에서 조금 걱정거리로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계속 자금이 유출되면서 중국 채권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하고 일본 두 나라가 남는데 일본도 사실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환율 때문입니다. 올해 강달러로 인해서 모든 나라의 환율이 다 약세로 전환된 것인 맞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환율 대응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취하다 보니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들어가기가 껄끄러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손실,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손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에서도 외국인들의 채권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한국 세 개의 채권 시장에서 중국은 유동성 경색 우려, 그리고 일본은 환율 이슈 때문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들이 조금 둔화가 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한국 부분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정부에서 WGBI 편입까지 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 투자자로 하여금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을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내년에 금리가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